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송나영입니다. 어젯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차별화된 정책 볼 기회 없었고요. 주제를 벗어난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의 막말 논란을 염두에 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의한 발언 때문입니다. 젓가락 운운한 발언 때문인데요. 여성 혐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언행이 사실이라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발언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맑은 눈으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모델 비비입니다. 이번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검색하시고 또 다운받아주세요. 우리 곧 게임에서 만나요. 15세 이용가.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대선 6일 전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김필수의 차필 귀정 함께 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최수원 안동댐 이전 논란으로 상주시의 우려가 크다는데요. 잠시 후 상주시 상수도 사업소 김상기 시설운영팀장 연결해봅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전동 킥보드 현황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가 언급될 때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전동 킥보드는 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게 공유 킥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 등록을 해서 뭐 길거리에 서 있는 거 운행을 하고, 사실 전동 킥보드라는 것 자체는 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애매모호한 라스트 1마일을 이동시켜준다라고 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PM, 퍼스널 모빌리티 약자거든요. 네. 근데 그 PM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용으로 휴대용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친환경 이동수단을 총칭해서 PM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네네. 모델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전동 킥보드인 건데, 이거 말고도 이 무릎 사이에다 끼고 달리는 뭐 전동 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PM의 대표적인 명사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죠. 네, 이 구조적인 취약점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시겠지만 타보신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대리운전 같은 경우도 끝난 다음에 본인이 이거 꺼내가지고 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도 덜 들어가면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다는 것은 불안정성이 커서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일반 이동수단에 비해서 위험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킥보드를 킥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라니 생각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크다 보니까 다른 이동수단이 킥보드가 앞에 갔을 때 휙 꺾으면 굉장히 접촉사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중심이 높은 상태에서 바퀴 구경이 지금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속도 대비해서 바퀴 구경이 적으면은 이 턱이라든지 뭐 연석 이런 데 부닥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접촉사고도 많지만은 나홀로 사고도 많아요. 아하. 혼자서 나는 사고도 사망사고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된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어떻게 보면은 독소조항 정도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2차례나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점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첫 단추를 잘못 매다 보니까 잘못 매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밀려서 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 이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한 6년 전에 만들어질 때 실제로 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은 전문가들 다 초빙을 하고 또 해외 외국의 선진 사례 우리보다도 한 10년, 15년 일찍 시작한 선진 국가들이 전동 킥보드 업체가 기업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선진 사례를 모아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정책 연구 이후에 국회 같은 데서 정책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서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전동 킥보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 법이 잘못돼서 그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정을 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맸다 보니까 법이 전체적으로 엉망이 돼버려서요.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 관련법은 사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운행 방법, 안전장구부터 주정차 문제, 면허 문제, 속도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이 PM산업협회라고 국내에서 국토부 산하 유일한 협회인데 제가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회장.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관련 협회를 한 10개 굉장히 많이 맡고 있는데 이 PM협회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예전부터 뭐 관련해서 진행을 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나 이런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는 너무 빠르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헬멧을 쓰는데 아마 전동 킥보드 주변에 보시게 되면요. 자, 보도 위에 달릴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다 보도 위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헬멧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창 헬멧이 달려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마저도 왜냐? 헬멧은요. 남들이 쓰던 거 쓰면은 지저분도 하지만 머리에 맞지도 않고 또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고 위생적인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자전거도 헬멧 쓰는 걸 의무화를 경찰청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생활용 자전거는 헬멧 쓰면 안 되거든요. 이용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전문 자전거 라이더들만 헬멧 자진해서 안전을 위해서 쓰거든요. 뭐 외국에도 그렇고 생활자전거 헬멧 안 씁니다. 근데 법규에는 나와 있어요. 벌칙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보도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다 보도 위로 달리고 헬멧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헬멧 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법하고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0명 잡아야 돼? 그러면 100명 그냥 잡는 거예요. 꼭 쪽집게식으로. 네. 이 현실하고 안 맞는 법이 너무 많죠. 주정차 문제부터. 그래서 속도를 아예 낮춰서 헬멧을 권고상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속 25km 미만이거든요. 네. 속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전동 킥보드 관련 국회에서 정책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한두 번 했는데 전동 킥보드 타본 분 했는데 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전동 킥보드를 한 번도 안 타본 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자, 우리가 이 자동차 면허에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 구축을 하면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이거 진행한다면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전동 킥보드를 타봐야지 위험도 알고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층만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간혹 타요. 왜냐면은 협회도 맡고 있고 길거리 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 나가면요. 일반 운전자들도 우리가 운전하다가 전동 킥보드 내려오면은 공포감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킥라인이라 좌우로 네. 꺾는 각도도 크고 타는 사람은 더 공포감을 느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도로 죽기 싫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속도를 최고 속도를 어느 정도로 딱 정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25km 미만인데 선진국이 20km, 25km가 많아요. 어허. 근데 제가 타보고 경험해 보면은 지금 현재 몇 개 지자체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춰서 시범 사업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사들도 반대하는데 저는 15km 미만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회장이. 네. 왜냐? 15km면 사고 생겨도요, 크게 안 다치고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15km 미만을 낮추면은 언덕 같은데 전동킥보다 잘 못 올라가요. 아. 그래서 15km는 회원사 설득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17, 18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네요. 시속 17, 18로 트릭 걸어서 그 이상 속도가 안 나오게 만들고, 헬멧은 권고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 속도를 17, 8 정도로 낮추면 굉장히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헬멧을 권고상으로 바꾸면 훨씬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정차의 문제도 자 주차 같은 거 보면은 이 보도 위에 넘어져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게 보행자가 다치거든 이러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마지막 이용자가 제대로 반납했는지 사진도 찍어서 올리게끔 만들면 돼요. 지금 현재 마지막 이용자한테 이 잘못 주정차 반납하게 되면은 벌금을 누가 내냐면 업체가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업체가 왜 냅니까? 이용자가 내야죠, 마지막. 그래서 구상권 청구해서 진행을 하게끔 만들면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고, 또 주차하는데도 구석진 곳에 굉장히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안전하게 또 본인이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반납하고 사진도 찍어서 이 반납 올리게끔 만든다든지 얼마든지 개선 방법이 많거든요. 그렇네요. 또 한 가지는 면허 생각을 해보세요. 면허증까지 필요 없고 수료증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근데 자 고등학교 1학년부터 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자 어디 와서 면허를 보라고 해서 가기도 싫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면허를 보는데 전동 킥보드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이해되세요? 아니 전동 킥보드 타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왜 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한테 성인들이 우리가 만든 법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싱가포르 같이 네. 전동 킥보드 시험을 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면 돼. 고등학교 운동장 찾아가서 전동 킥보드 교육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수료증 주면 돼요. 아, 싱가포르는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끔 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온라인 시험도 봅니다. 온라인 시험. 어허. 전동 킥보드는 타는 방법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전동 킥보드 처음에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왜 수료증을 주냐면은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다른 이동수단, 보도나 이런데 위험성, 그래서 이 다니는 운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허증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규제가 되고 문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좋은 방법을 모아서 한국형으로 모으고 그래서 미래의 비즈니스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두 마리를 다 지금 놓친 상태여서 저희 회원사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에서 운행하던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두세 개 업체가 철수해버렸어요.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들은 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 도저히 이 나라에서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규제만 있고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주식회사는 돈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M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인 것이 걸어가기에는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정차도 실제로 면적도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나쁜 것만 다 모아서 진행을 하고 규제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도 망하고 안전도 보장을 못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속도를 왜 이렇게 늦춥니까? 아예 낮추고 헬멧을 권고상으로 하고 면허증부터 주정차 문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것도 문제인 게 왜 이 옛날 그릇에다가 새로운 이동수단을 우려 놓다 보니까 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한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PM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이동수단이 PM 형태가 나오면은 새로 나올 때마다 옛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다가 우그려 놓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PM이라는 전체 틀을 만들면은 처벌 조항부터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제대로 진행하면은 비즈니스와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자, 아까 이륜차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 오토바이가 1년에 대한민국이 450명 정도 사망하거든요. 하루에 1.3명이 사망하는데 이륜차는 정책 토론회도 안 해요. 개선을 안 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표가 모이지 않아서 그런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이륜차도 관련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하도 답답한 거예요. 택배는 그렇게 이용하면서 이륜차는 선진형으로 가장 후진적이고 폭주적 많고 낙후돼 있거든요. PM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싱가포르 말씀도 해주셨는데 해외 사례들도 궁금하거든요. 유럽이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 문제를?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말씀드린 대로 PM 관련 온라인 이 수료를 통해서 실제로 이 전동 킥보드,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라 킥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도 많고, 일본 같은 것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일본은 3년 전에도 많이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일본은 그 네거티브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그냥 무작정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속도를 시속 7km죠. 7km 미만으로 해서 보도 위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킥보드가. 그게 헬멧 안 쓰고요. 느리게 보도 위에 달려요. 사고 하나도 안 생깁니다. 왜? 사고 생기면 전동 킥보드 책임이다라는 명분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조심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참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보도는 아무도 못 올라와.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보도에 안 올라옵니까? 킥보드 올라오죠? 자전거 올라오죠? 오토바이도 올라오죠? 근데 잡아요?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대한민국 한국형 모델로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동수단은 종류가 많은데 보도도 좁고 차도도 좁잖아요. 그러면 좁은 도로에서 이 사고 없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만 구현하다 보니까 무조건 안 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업체도 철수하고 네네. 또 젊은 친구들도 안정된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2명 타고 음주운전하고 등등 나쁜 것이 모여서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상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거는 뭐 이번에 대선도 있어서 끝난 다음에 새로 구성을 해서 도로교통법의 한 챕터를 피행 규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토론, 정책 요구를 한 6개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용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국토부나 경찰청이. 그래서 뭐 이 해외 선진 사례, 좋은 사례, 우리보다 20년 앞서가 있으니까 모으고 또 전문가들 모아서 정책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잡은 다음에 또 민감한 것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시범사업과 또 진행을 하면은요, 1년 이내에 새롭게 구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옛날 법을 가지고 악화가 구축되다 보니까 면허부터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밀려있는 상태여서 제가 말씀드린 과정만 하면은 분명히 1년 정도 후에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분명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일단 PM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동수단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PM,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그리고 보행자. 일단 보행자가 안전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소재, 벌칙 조항도 이 균형, 양형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균형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교통정책, 선진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자도 제공자도 사전에 충분히 안전에 대해 숙지하고 법적으로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성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 6시 27분 2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구 추수원의 안동댐 이전이 추진되며 상주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질 오염과 생활용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주시 상수도 사업소 김상기 시설운영팀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동댐 물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대구로 바로 보내는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며 상주시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 걸까요? 예, 저희는 안동댐에서 대구시로 물을 바로 가져간다면 낙동강을 따라 흘러야 하는 하천 유지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하천 수위가 떨어지거나 수질 오염이 악화되면 환경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생활용수,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변경안이 과거 데이터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는 하지만 요즘 급격한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고 네. 더욱 극심한 가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대비책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제였죠. 상주문화회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예. 먼저 이렇게 멀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 대한 질의도 많았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도 있었고 격양된 목소리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수질 오염과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질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치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해서 대구시장님과 안동시장님이 합의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낙동강 인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상주 같은 지자체에 합의나 지금까지 다른 양해 절차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상주시인데 예, 합의나 맞습니다. 양해가 없다는 게 그게 참 문제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유량이 최대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상주시 하천관리나 수돗물 공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예, 그 환경부 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이제 된 것은 단순히 46만 톤의 물이 줄어들 경우에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낙동강 각 지점에 따라서 여건도 다르고 계절별 하천 유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량 변동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관리나 수돗물 생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단순히 유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량이 줄어들면은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더욱 심해질 거고 그런 한번 파괴된 환경은 다시 살리기가 더욱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상주시에서는 수돗물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주시는 도남 정수장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데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주 도남 정수장은 낙동강 상류에 깨끗한 1급수를 원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수 처리만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 오염이 발생되고 녹조가 이제 정수장으로 유입된다면 저희는 이제 정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천 유지수 감소가 따라서 수질 악화가 분명한 상황이니까 안동댐 취수원이 이전이 가능된다면은 저희 정수장에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과 기존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도입이 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것은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제 국비 지원을 꼭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겠네요. 상당히 많이 들 걸로 보이는데 낙동강 보호 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큰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 변경안이 농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저희 상주시는 또 이제 농업 수도라고 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낙동강에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굉장히 걱정이 심각합니다. 상주 지역에는 24개소의 큰 양수장이 있는데 2,800헥타르 이상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 수위가 20cm 정도 떨어지면 운영이 좀 어려워집니다. 옛날에 상주보와 낙담보가 설치되기 전에는 가뭄이 발생되면 굴삭기로 하천 바닥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농사 지을 물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가뭄을 겪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낙동강의 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가뭄을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상주시에서도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나요? 예, 저희는 이 설명회 전에도 강계기관 간담회에 여러 번 참석해서 낙동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업이니까 사업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원래 기본 아닌 구미 해평 치수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이제 최적의 방안이고 대구시의 치수원 이전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기울여져서 깨끗한 낙동강 물을 모든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상주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안동댐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상주 시민을 비롯해서 대구 시민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20년 이상 수돗물을 만들어 왔는데 점점 이제 수질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빠지고 있고 또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요즘 물전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낙동강 자체는 어느 지자체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낙동강 인근의 모든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서 또다시 논란이 생기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환경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의지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더욱 신중하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을 두고 상주시의 우려의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상수도 사업소 김상기 시설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어제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격전장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검증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TV 토론이었고 주제는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에서는 모든 주제가 이제 거론되다시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는 대선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체적으로 공격보다는 좀 수비, 앞서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전략상 그런 태도를 취해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1, 2차 토론보다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준석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3명의 후보, 아니 4명의 후보죠. 속에서 더 부각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쫓아가야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는 공격성 측면에서는 과하다고 할 정도의 이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준석 후보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TV 토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그럼 권영국 후보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도 1, 2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하게 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일한 이제 진보 후보로서의 다른 3명 후보와의 차별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대선이 워낙 이 탄핵 이 국면으로 치러지고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이념적으로 좀 더 진보적인 정책 쪽은 나누기보다는 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 대 보수 진영 그렇게 묶어버리면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은 분명히 또 주목할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도 오늘 특별히 수치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전체 판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지율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의 이제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이번 TV 토론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심상정 효과로 이번 TV 토론에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의 자격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나 일단 유권자들 또는 TV 토론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그게 그냥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다른 치열한 대선 국면, 특히 이제 지난 3년 전에 2022년 대선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두 사람의 후보 간에 치열한 대접전이었거든요. 거기서 단일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단일화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 대결 구도의 성격을 더 부각시키면서 대선 승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일화 이 해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3년 전에 이 손에 단일화를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요. 네. 단일화를 하는 또 그런 이 파격이 이 막판에 이제 연출이 됐죠. 3년 전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단일화를 했던 시점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으로 치면 오늘 이제 새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전격적으로. 파격적이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단일화 외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더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 대선판을 요동치게 만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흡수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할 정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또는 이제 대선 승리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는 것이 이른바 단일화 이 승부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지만 점점 시각은 단일화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지는 시간대로 점점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뭐 최종 투표가 끝나는 6월 3일 이전에만 6월 3일 당일도 이제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나요? 이제 그 전에만이라도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일화라는 게 영차에서 단일화를 해도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고 그 효과가 100% 나온다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지못해 하는 그런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리적으로 그래도 사전투표가 되기 전에 단일화의 이 마지노선이다. 그렇다면 내일이겠죠. 29일 네. 오전 5시 59분 59초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어허. 왜냐하면 1초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표가 시작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화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일 오전 5시 59분 59초인데 그것도 정말 그런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단일화가 되었을 때도 이 단일화라고 하는 what이 아니라 어떻게 단일화가 되느냐 how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만약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될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가 순순히 김문수 후보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단일화가 된다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또 명분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그러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 앵커께서도 알 거예요. 우리 또 안동 MBC 청취자분들도 다 알 겁니다. 3년 전에 이 당대표직에서 쫓겨났던 바로 이 이준석 전 대표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앙금을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교감이 있어야 돼요. 뭐 사과가 됐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반성이 됐든 친윤의 이선 퇴진이 됐든 그런 조치가 없고는 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결합이 되느냐. 그러니까 뭐 공동정부의 형태가 되는 것이냐. 의원 3명의 개혁신당과 그래도 107명의 의원입니다. 한 명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했죠. 그러면은 이 두 당의 그래도 두 당의 규모로만 보면 다윗급 골리앗이에요. 이런 이 두 당이 합당을 했을 때 과연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서 개혁신당은 어떤 지분을 차지하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이 짧은 시간에 통큰 합의가 가능하냐. 네. 이게 이제 단일화는 점점 두 후보의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손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단일화라는 것을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일화가
될 수 있으려면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방금 전에 뭐 조용하다고 아무 일 없는 거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보수 단일화를 할 때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걸 제시해야 이준석 후보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겠죠. 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단일화의 7가지 단계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7가지 단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방송 시간이 끝날 테니까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선 감정 해소 후 그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 감정 해소는 말씀드렸죠. 후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먼저 감정이 해소되고 그 뒤에 어떤 제안을 해야 되냐면 총리직을 제안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총리로 지명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거부해버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정부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부총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임기 후반부에 또 총선 이후에도 3년 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같이 정부를 꾸려 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 확신 또는 가치의 공유 적어도 탄핵 지금 김문수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지지층들은 결합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이 의사 또 입장을 또 서로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어떤 조건까지는 적어도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으로 선 감정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추천 등을 자제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대선 후보 공약집에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자제시켰고 뭐 이걸 진짜 포함을 시킨다는 건가요? 안 시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약집은 가능한 또는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공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약집에 있는 공약을 모두 추진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가능한 또는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공약이 다 들어가는 차원에서의 총망라됐다 공약집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건 이재명 후보의 설명대로 실제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른바 이제 앞서 달리고 있는 후보의 부자 몸조심일 수가 있는 겁니다. 후보 몸조심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지율 조심일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일련의 뭐 사법부 개혁이지만 또 이게 중도층 일부 또는 보수층에서는 보수층 일부까지도 지금 TK 유권자들의 표도 얻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사법부 압박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무섭게 쫓아오는 김문수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선은 안심시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대선 때까지는 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당선돼서 임기가 바로 시작되죠. 인수위가 없는 21대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임기 어느 시점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하기에는 또 국민 여론이 부담된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서 국정이 안정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이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하지만 이제 이 사법부 개혁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 어떤 민주당 의원의 이 법안 발의에는 100명도 있어요.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안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또 허위사실 공표 같은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당장 추진하기는 부담스럽겠죠. 그렇다면 좀 더 정권이 안정화된다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약집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것은 정권을 잡게 된다면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잠시 지금은 이제 중도표라든지 대선 네.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표심 때문에 조금 이제 자제하는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바로 거북선 웨이브 파크인데요. 일단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많은 우리 안동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접하고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이른바 네거티브 성격도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시형, 경기지사 시절에 시형에 이제 거북선 일종의 인공적으로 이제 조성이 된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이죠. 네. 그 지역에 이제 웨이브 파크라고 하는 시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지역이 투자를 받아서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산과의 경쟁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유치를 했고 이제 해안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른바 시프런트 성격, 상당히 이제 오션 뷰가 좋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코로나 국면도 있고 정작 이곳에서의 공실률은 한 80%가 넘는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아니 유치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공실이 지난번에 호텔 경제학처럼 노쇼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앞서 달리고 있는 후보의 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걸 좀 더 이제 내용들을 더 자세히 호텔 경제학도 그렇고 더 집요하게 이 공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확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이슈를 통해서 탄핵 국면이 아니라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가두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죠. 또 하나가 이제 3차 TV 토론에서도 보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더 민감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방송에서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10만 원 김혜경 여사의 이 벌금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사적 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일을 그렇죠. 이렇게 많이 사나 과일 네. 종류별로. 그러면서 이제 공격의 이 용어로 이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2.8톤이다. 코끼리를 키우느냐. 코끼리가 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북선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건너가면서 회자될 수. 더 점점 회자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거북섬을 선거철에만 이용할 게 아니라 정말 살리려는 의도로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